자, 이번 시간은 3회 동영 모의고사 21번부터 이어서 해설 강의를 전해드립니다. 2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첫 번째,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요.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지분 배당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지분 배당률은요. 우리가 세전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크기로 우리가 구하는데요. 다 줬죠? 예. 지분 투자액은 얼마냐면 6천만 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세전 현금 수지가 300. 예. 그럼 뭐 5%가 되겠죠. 6, 5, 30이니까. 예. 지분 배당률은 5%. 그럼 5%가 되는 게 1번하고 2번밖에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2,100만 원이고 총투자액이 3억 원일 때 종합자본 환원율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3억이죠. 예. 3억이고 얘가 2,100만 원이니까. 그죠? 37에 21. 7%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을 물어봤을 때, 예, 이거는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여기가 이제 순영업소득이니까. 자, 부채 감당률은 1.5를 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1,500만 원을 줬죠. 예, 그때 부동산을 담보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 그러면 분자를 계산할 땐 곱하지만 분모를 계산할 땐 나누면 되죠. 그렇죠? 1.5로 나누면 1000이죠. 그렇죠? 1000분의 1500이니까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식을 알고 대입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 대입이지만 이런 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일단은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도 물어볼 수는 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요.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예상 현금 흐름표이다. 이 투자 안에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보셨을 때 할인율이 연 10%예요. 자, 거기 보면 현금 흐름에 있을 때 0년 차에 5천이라고 그랬으니까 유출은 5천을 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1년 차 때 얼마냐면 1,100. 그 다음에 2년 차 때가 2,420.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가 3,993. 이게 이제 1.1로 1 플러스 0.1이니까 1.1로 할인하면 얘가 1,100이죠. 그럼 얘는 1,000만 원 나올 거고요. 2,420이고요. 1 플러스 0.1의 자승이니까 1.21로 우리가 할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2,000. 자, 3,993만 원인데 1 플러스 0.1의 3승이니까 1.331로 할인하게 되면 3,000. 그럼 다 하면은 6,000이죠. 예. 5,000분의 6,000 하면 1.2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답이 1번. 예. 그래서 이게 출제자들이 이 금액하고 10%를 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게 이 과정을 아시는 분은 이걸 굳이 이렇게 할인하지 않고 2,000, 3,000이겠구나. 예, 그러면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예. 그래서 학개론 계산 논리를 보게 되면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계산기 안 쓰고 암산 수준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면은 수익성 부동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었을 때, 자, 거기 보면 투자에 따른 이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으로 나눌 수 있죠. 영업 경비에는 재산세가 포함이 돼야 되죠. 대신에 취득세라든가 소득세는 반영할 수는 없고요.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공제하면 영업경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가령해서 얘가 1억 2천이고요. 얘가 1억이에요.
그러면 1억 2천에서 얘를 빼서 나온 게 1억이니까 요거 차익이 2천이겠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유효 총소득에다가 기타 수입을 공제하고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가산하면 가능 총소득이 된다는 것도 맞는 거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을 공제하고요. 기타 수입을 더해서 나온 게 유효 총소득이니까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이거 빼고 얘를 더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죠. 순영업소득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액을 공제하면 영업소득세가 되는 게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이 나오죠. 순영업소득에서 이자고 감가를 공제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세가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표현에 대한 거를 잘 읽으셔야지 착각하거나 그러시면은 곤란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면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보시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은요,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얘가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이유는요, 여기 주어진 요 위험에서는 이 이상의 수익률은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 6%라고 그러면.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그걸 우리는 체계적 위험. 자, 위험회피형 투자자 중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그래서 만약에 이 구성 중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요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공격적인 애. 완만한 게 공격적인 투자자고 완만한 게 가파른 게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3번도 이제 맞는 편이고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하고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투자한 사이에는 분산 투자가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래서 5번 일단 답인데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할 때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24번의 답은 5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입지 개수를 구하는 개념이죠. 예. 자, 입지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고요. 전국의 부동산 산업의 고용자 수. 여기 부동산 산업을 물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B 지역, 그죠?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의 B 지역 부동산 산업의 고용자 수. 네, 요거를 대입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가 3,000명이죠. 요 중에 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0.2가 나오겠죠. 3이 6이니까. 근데 이제 B 지역은 전체 고용 인구가 1,20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0. 그러니까 0.25. 그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 3번에 1.25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대입이 될 때요. 이걸 번분수로 계산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 갖고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 지역에서는 부동산 산업이 기반 산업이 되죠. 분자의 크기가 크니까 1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저당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저당 대출자의 입장에서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에보다 원금 회수 위험이 높다. 맞는 거죠. 원금 회수 위험은요.
이거는 이제 점증이 제일 높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예, 그 다음에 원금, 예, 이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리금 균등은 점증에 비해서 초기의 자금 회수가 빠르죠. 예. 원금 회수염이 커진다는 얘기는요, 자금 회수가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회수가 빠른 순서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에 보시면 최정식 융자금 상환 방식에서는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환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때 채무 불행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차입자가 대출액을 조기 상환할 때 원금이 원리금에 비해서 대출 잔액이 적다. 이것도 가끔씩 쓰는데요. 조기 상환 또는 중도 상환 시에,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대출 잔액이잖아요. 이걸 상환액이라고 쓸 수도 있죠. 갚아야 될 돈. 예. 그러면 원금하고 원리금이 있으면, 예, 원리금이 더 크죠.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3번을 보시게 되면요. 원금은 이 대출금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보다 대출 기간의 이자 수입액의 규모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이자 수입액은요, 이 순서예요. 이거는 똑같이 이자 수입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점증이 제일 크게 나타난다. 원금이 회수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잔액이 오랫동안 남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예, 문제 27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예,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예. 자, 거기 보시면 연금 가입자는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여기서도요,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주택연금이 있었을 때 둘 다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얘도 조기 상환할 수 있고. 예, 여기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소구형 대출이고요. 여기는 비소구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 담보대출 받았을 때 그거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죠. 예. 근데 주택연금은 만약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에 청산이 들어갈 때 그동안에 대출해 준 돈이 주택 가격보다 비싸요.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럼 남는 차익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죠. 그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니까 얘는 비소구형 대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5번에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은요. 연금을 지급받을 때 대출 금액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도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자, 이체증권의 발행기간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고요. 투자자는 이자 위험과 만기 전 변제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투자자에게 부담하라고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를 들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발행자가 원리금의 지급은 보증을 하고 대신에 이 원래 돈을 빌려 쓴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든가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예, 그거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MBB 같은 경우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 채권을 보유하고요. 그에 따른 이자율 위험, 만기 전 변제, 채무 불행 위험을 모두 발행자가 부담하는 구조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CMO가 되어 있죠. CMO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혼합형이다. 그 혼합형 하면은 CMO하고 MPTB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CMO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겠죠. 지불 이체 채권은 저당대출 집합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자율 위험과 만기 전 변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MPTB 같은 경우에서는요.
조기 상환 위험을 다 투자자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이 만기 전 변제 위험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라도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내가 편한 것만 정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는 예,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예, 3억 원이죠. 자기관리는 5억 원,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3억 원.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 증권으로는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안이 끝나는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이 중에 70% 이상이 부동산이 된다. 다만 이 자산 구성의 조건은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다 위탁을 해야 된다면 틀리죠.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네는 직접 하죠. 예, 근데 위탁하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건 서류상의 회사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가 없고 얘는 위탁을 줘야 돼요.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애가 자산관리회사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9번에 예, 답은 예, 2번. 자, 30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의 SP 전략의 구성 요소.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나오면요, 일단은 누구 위주의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 예, 그리고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전략인데 나누게 되면 SP가 있고 마케팅 믹스 전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SP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타겟팅이죠. 그 다음에 차별화. 포지셔닝.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세 가지. 그래서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그 다음에 상품의 차별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가 유판이라고 그랬어요.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경로 전략, 예,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전략.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꼼꼼히 잘 해놓으시면 무조건 하나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면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물어봤어요. 그죠? 자,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본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특정한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 이게 틀린 거죠. 그거는 시장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전 단계에서 조사한, 전 단계가 시장 분석이거든요. 여기서 조사된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이 공급됐을 때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시장성 분석을 할 때 같이 병용하는 게 흡술 분석이죠. 그래서 흡술 분석이라는 건요, 과거 및 현재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흡술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이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정도의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우리가 조사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면, 예, 다음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사에게 이전이 되는 거. 예, 그거는 뭐 토지 신탁 개발밖에 없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개발하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사업을 얘기한다. 이걸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건설 자금을 들여서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비율에 따라 1대1로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건 답은 2번이 이렇게 되겠고요. 33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5번에 보시면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는데 기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치관리 방식은 소유자의 지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으나 있고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자치관리, 자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이 있죠.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실률과 공가율을 줄이고 점유율을 높이는 관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행위 중에서 임대차 계약,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 계약, 공법상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법률적 관리 행위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거기 보면 소유자 등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관리 방식은 자산 관리죠. 이거는 이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둔 걸 우리가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시면요. 다음 제시된 내용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2번의 기준 시점을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해요. 그리고 기준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가격 원칙이 변동의 원칙.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업자는 실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실지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거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감정평가업자라는데 다 감정평가 법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 등은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고요. 조건부 평가를 할 때는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요. 이거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틀린 지문은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현황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 있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행하는 평가인데 불법적인 것은 제외하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한다면 틀리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다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제 가능 총소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수익가액을 구할 때. 왜냐하면 수익가액은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해야 될 때, 이게 이제 가유순으로 내려오니까 얘부터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가능 총소득이 6천이 아니라 여기는 8천으로. 8천으로. 자, 8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얘가 10%라고 그랬죠. 10%. 8천에 10%면 800이죠. 그러면 이제 요걸 빼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오겠죠. 유효 총소득이 7,2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경비를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5%래요. 그죠? 그러면 400이겠죠. 10%가 800이니까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나오냐면 6,800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환원이율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자, 토지와 건물 가액이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단 얘기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게 60대 40이죠. 예, 토지 환원율이 10%, 건물 환원율이 5%면 그냥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10 곱하면 600 나오죠. 40에다 5 곱하면 200이죠. 두 개 더하면 800이죠. 그러면 얘가 8%예요. 100분의 8이니까 0.08로 할인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게 되면 8억 5천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3번. 예, 요거는 8천으로 기준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치의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걸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의 가치도 일반 재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한다는 것이 변동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기준 시점 확정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할 때 균형의 원칙은 내부 측면의 대표적인 원칙이고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 측면의 대표적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균형의 원칙이 기능적 감가의 산정에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액의 산정과 관련이 깊죠.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게 기여의 원칙이죠.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초과이윤의 지속성 여부로 부동산의 최유효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예,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 이걸 따르겠죠.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토지의 가치는 잉여 생산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더라. 그걸 나타내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특히 1번, 2번, 3번 등에 대한 표현은 또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대상 부동산은 기준점의 가격으로 구할 때 사례 가격은 1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예, 시점 수정은 가격 상승률이 10%로 우리가 확인됐으니까 1.1 하면 되죠. 사정 보정이 정상 가격보다 20% 저가로. 그러면 이게 사례가 되고요. 이게 대상이 되는데 둘 다 기준은 100인데 사례가 20% 싸게 거래됐으니까 80분의 100이 되겠죠. 얘 계산하면 1.25 나오겠죠. 그래서 1.25. 그 다음에 임금제계사 했으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고요. 개별 요인이 종합적으로 20%가 우세하니까 1.2. 그러면 1.1 곱하기 1.25 곱하기 1.2 이렇게 때리시게 되면요. 이게 1.65 나와요. 그럼 100에다가 1.65 하게 되면 165만 원. 그래서 답이 4번.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가 기준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좀 더 편하지 않나.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문제를 했을 때 평균 계산 문제가 8개에서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 푼다는 가정하게 되면 이 비중을 줄이고 이론을 더 많이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한 측정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구성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는 나머지 이론 문제 중에서 내가 60점을 맞을 수 있느냐? 그걸 측정을 해야 되지. 얘네를 줄이고 이론 문제가 더 많은 상태에서 나온 개수는 정확한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요. 자, 38번에 감정평가하는 규칙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 있죠. 자, 이 감정평가 이 법인 등은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데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처분가액으로. 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동일수권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틀린 거죠. 그거는 동일수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시점 현재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성할 때요,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액을 도출할 때는요, 매년의 감가액을 우선 구하면 되거든요. 이게 경제적 내용연수가 되겠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1 잔가율을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 누계액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요, 경과년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산가액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정액법에서는 경과년수는 알고 있다는 전제니까 거기 보시면 기준점이 2018년, 그 다음에 준공한 게 2013년이니까 이게 5년 경과한 거죠.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죠. 근데 제주도 원가가 5억인데 건축비 지수가 거기 보면은 준공시험의 건축비 지수가 100, 기준점이 얼마냐면은 120.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6억이 나오죠. 6억인데 잔가율이 10%예요.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0.1이니까 결국 얘에다가 0.9를 곱하면 5억 4천이죠. 5억 4천을 이제 경제적 내용요소 40으로 나누게 되면요, 얘가 1,350만 원 나오죠. 그러면 1,350을 구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은 6,750. 그러면 제주도 원가가 6억이고요. 여기서 6,750을 빼면은 답이 3번에 5억 3,25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예. 자, 요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학생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분수식이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이런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40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답은 1번이죠. 왜 1번이냐면, 자, 토지는 누가?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은 부동산 원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보시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감정원이 지금은 부동산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표준주택 가격은 국장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고요. 예. 근데 이제 개별주택 가격은 이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요, 그 가격을 산정할 때 소유자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0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애들 중에서는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는 해야 되니까 틀린 파트가 있으면 반드시 보완을 하셔서 4회차 동역을 할 때는 조금 더 한두 개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3회차 동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